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마을교육지원단은 2019년 3월 1일자로 만들어진 조직 내 부서인데요. 2015년도에 당시 남구청, 지금 미추홀구청이라 부르는 교육자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2년 뒤에 3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 2018년도에 교육감이 되시면서 공약 중에 하나로 마을교육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이 종합지원하는 부서가 2019년 3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부서에서 전문관이라는 직위로 이 일을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원리이고요. 층위는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광역단인데, 쉽게 설명하면 인천으로 따면 인천시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연계 협력하는 겁니다. 저희는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 10월 8일 날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를 구성했죠. 기초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는 대부분 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혹은 활성화에 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그 법적 근거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이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하의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도 하죠. 읍면동 단위 거버넌스는 마을교육자치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읍면동이라는 생활권 단위에서 학교와 마을, 동주민자치회 혹은 마을교육 활동가, 학부모 이런 분들이 연계 협력하는 실질적인 마을 거버넌스라 보시면 되고요. 학교 단위 거버넌스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협력의 틀을 의미합니다.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은 마을의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연계 활용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건데요. 사실 한국은 국가교육 과정이 아직 대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진 학교 밖 학교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인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와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학교 밖이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함께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네, 마을학교에 대한 개념은 다의적으로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적인 것과 함께 강조될 게 공간, 사람, 그 다음에 콘텐츠 이 3대 구성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공간은 뭐냐라면 학교 밖입니다. 학교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교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한다는 의미고요. 기본적으로 마을 학교 대부분 학교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마을교육 활동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프로그램은 이른바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마을 교육 과정은 크게 마을 연계 교육 과정과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을 나눈다고 할 때 후자가 실현되는 공간이 마을 학교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일종의 비형식 교육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형식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교과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가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이 결합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에 충실하죠. 하지만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은 비형식 교육 과정의 특징을 갖죠. 우리가 말하는 학습자 주도성, 그 다음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민주적 관계, 혹은 수평적 연대적 관계, 학교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활동,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어떤 교육과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마을 학교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시간과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마을 학교는 크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분명한 것은 관공서 예산으로 형식화되어 있지만 시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간혹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기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육시민사회단체나 일반 마을교육 활동가,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관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죠. 그러면 운영을 물으셨으니까 잘 운영되는 마을학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운영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마을학교의 교육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주도 교육과정 구성, 마을학교 지정의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버넌스죠.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의 마을주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민관학 태스크포스팅 같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마을주도 교육과정을 만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통해 마을학교 콘텐츠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보다는 마을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꼭 필요한 교육 활동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지 또 공개적 방식을 통해서 지정돼야지 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학교 운영 환경 조성입니다. 공모 통해서 지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모에서 예산 뿌리고 정산 받는 것은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학교에 대한 컨설팅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 공모 계획 그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돌발적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나은 방안이 생각나기도 하죠. 때문에 다른 마을학교의 소통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했던 것을 변경함으로써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유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바로 컨설팅이라는 과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있어서 대부 운영위원회나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마을학교 분과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협의회들이 만들어주겠죠. 중요한 건 공모에 참여한 마을학교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학이 함께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 모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학교 혼자 하라고 그러면 홍보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홈페이지에 당연히 관련 자료들을 탑재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은 구청에서 소유지 낼 때도 홍보물에 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들을 많이 할 때도 마을학교 홍보 시간을 할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방과후와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을학교를 학교 구성원들한테 알리고 협력하는 게 상식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마을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협치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에서 민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non-formal education, 비형식 교육이기 때문에 민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정말 배움의 주체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적인 것인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마을주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거나 또 다른 학습을 하는 공간 혹은 배움 공간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들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관은 이러한 사람들이 역량이 잘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마을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을 잘 받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컨설팅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중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지원인 거고요. 또 이 컨설팅은 추가적 지원이 뭐가 필요할지를 같이 진단하는 활동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학교 활동에 대한 공유의장이 필요합니다. 예산 뿌리고 서류로 정산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나누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찰이 일어나고 상호 배움이 일어나고 새로운 아이템이 솟아나는 겁니다. 마을학교가 일회성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공유와 선찰회장을 계속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로 스스로를 규정하시면 안 됩니다. 혁신지구 3대 사업을 아까 제가 민간학과 번수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을학교가 그 마을주도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로 바뀌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 목공방이 있어요. 근데 그 목공방을 그 학교 사람들만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을학교가 아니겠죠. 학교 사람 물론 마을 주민 주변의 학교 학생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운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마을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 주변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공감, 대부분 다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올해 마을학교 관련 아카이브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 대부분 수업료 안 받거나 받더라도 최소 재료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비나 수업료 지원은 다 공무원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공짜로 인식하죠. 아직도 공공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세금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공짜로 인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마을학교 일정이 딱 겹치면 어디에 먼저 보내겠어요? 학원을 먼저 보냅니다. 돈을 냈으니까요. 심지어 일방적으로 마을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빼버립니다. 이게 되면 모둠이나 집단활동으로 준비했던 경우는 아주 낭패가 큰 거죠. 근데 학부모들이 거의 미안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을학교 운영을 하는 학부모들 중에 일부는 참여하는 학부모들 중에 일부는 마을교육 활동가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왜 안 주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갑질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선의를 모르는 거고 마을교육 공동체의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비스 수요자로서만 자신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만들어낸 또 다른 후과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은 많이 상처받죠.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을학교 운영의 공동체적 정신과 방식을 적용하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고객을 모집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봅니다. 마을학교가 공급자가 되고 마을학교에 오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수요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신자유주의 담론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함께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과 발달을 돕는 부모들과 마을학교 운영자들 간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학교를 민주적 교육 공동체로 얘기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수요자가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를 말하면서 마을학교에서는 왜 공급자로만 스스로를 규정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마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 부모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가장 좋은 건 부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거고요. 그분들이 그 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마치 공동육아, 공동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늘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을학교를 서비스 제공자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고 교육 과정의 연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학교 운영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아주 가끔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물긴 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마을학교 운영자 중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굳이 무슨 그런 전문성까지 필요로 합니까? 라고 질문도 하는데요. 저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거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마을학교가 학교교육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마을학교하고 학교교육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비고치키 예를 들면서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형성 경로가 다르듯이 일상의 시공간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또 체계성을 가진 학교 교육이 각기 다르고 상호 결합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완을 말씀드려도 혹시 우열을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교육이 위에 있고 마을 교육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마을 교육이고 그 안에 가정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고요.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OECD에서 Future of Education 혹은 Future of Educational Skills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했다면 이제는 Attitudes and Value를 해서 태도와 가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린표까지 포함합니다. 스튜던트를 중심에 놓고 부모, 교사, peers, 또래 동료, 그 다음에 공동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지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근대교육의 한계를 스스로 납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아동의 흥미나 관심이나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끔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가 기존에 배웠던 익숙한 콘텐츠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선 아이들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은 공모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관련 업무자가 전혀 발달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그냥 순환 보직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그냥 제목만 갖고 가져왔는데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필터링 안 하고선 공모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조하지만 초등 저학년, 고학년 같은 발달의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 조금만 공부해도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조금만 같이 어울려도 연령별 발달의 차이가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때문에 그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을학교라고 그게 안 적용되겠습니까? 마을학교 운영자들이 당연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게 이 이유 때문인 거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을 주도 교육 과정 한다고 해서 학교 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그 무엇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 교과는 그것이 당장 실생활에 쓰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수학이라든지 역사. 가끔 저한테 그런 분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난한 옛날 얘기 불가한데 역사 공부 뭐하러 합니까? 계산기나 컴퓨터인데 수학 공부 뭐하러 합니까? 좀 당혹스럽죠.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역사를 배우는 게 단순하게 연표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 수학을 배우는 게 단지 계산의 편익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에 오는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 학교를 다니거나 또 어떻습니까? 또 배워야 할 나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을 학교에서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을 하면서 전혀 학교 교육까지 연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학교보다 마을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꼭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요인인 거죠. 이때 가능한 건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마을 학교를 잘 보시면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을 위한 민간학 거버넌스가 잘 돌아가죠. 잘된 학교를 잘 보시면 아주 적극적인 마을 학교 운영자가 자기가 아는 교사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잘 되는 마을 학교 뒤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협의의 틀들을. 학교보다 마을에서 더 운영되는 게 좋은 교육 과정을 찾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협치를 통해 가능한 거지 어느 개인의 헌신이나 뛰어난 노력, 뭐 영민함 이런 걸로 불가능합니다. 마을 학교가 터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인구적 특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 특성. 이런 것과 마을 학교 운영자의 경영, 노하우,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조건들이 어우러지면서 마을 학교만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뚝딱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의 자발성과 관의 협력이 어떻게 잘 조화롭는가에 따라서 마을 학교는 재기능을 하는 거죠. 얼마 전 저를 찾아와서 비고치키 원전 학습을 도와달라는 마을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제가 쓴 책들의 목록을 보고 제가 비고치키 관련한 책 한 권을 공주를 쓴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학교를 포함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교육력을 높이는 겁니다. 마을 학교가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마을 주도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방과 교실도 있어요. 돌봄 교실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지역에 청소년 기관들도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그럼 마을 학교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늘 우리는 받습니다. 저는 마을 학교야말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향하는 교육의 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추구하는 상이 무엇일까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이죠. 마을에 관한 교육이라는 것은 마을이 교육활동의 주제, 다시 배움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환경, 역사, 문화, 산업, 지리 모든 심지어 사람도 배움의 주제가 될 수 있죠. 마을을 통한 교육이라는 것은 마을의 인적 역량, 사람을 저는 자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연계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 안에 마을 주민들, 마을의 기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들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겁니다. 그건 학교 단위 거분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운명단다는 거민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을 학교야말로 이런 마을을 통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생생한 사례죠. 마을 학교 자체가 그 마을을 통한 중요한 기관이 될 테니까요. 마을을 위한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아동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 마을이 배움의 주제로 설정되거나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 기관들이 교육과정에 함께하거나 학생들이 마을에 주도적으로 개입 참여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공간을 마련했어요. 마을 학교를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공무로 예산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 추구하는 아까 제가 했던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그건 기존의 방과후와 크게 다르지 않죠. 게다가 업체가 운영하는 방과후라면 더더욱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마을 학교는 취지주의 교과 안 다룹니다. 일정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을 학교가 하는 거고 마을 학교 그걸 대체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마을 학교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형식 교육의 특징들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교육 과정 분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육 과정, 어떤 교육을 활동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관심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혁신교육지도 3년 넘게 하고 구청에서 일하다가 교육청까지 와서 넘나들면서 마을 학교 다양한 형태들을 봤어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 학교들이. 잘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놀이 활동을 강조해요. 특히 저학년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적 요소가 결합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고 대단히 수평적이에요. 호칭에서부터 달라요. 다섯 번째는 마을을 배움의 주제로 설정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동 청소년들이 마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요. 예를 들어서 현상 기반 학습이라든지 도전 기반 학습이라든지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젝트형 수업들 많이 하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여러 연령대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과정이 있어요. 나이 연령으로 급을 쪼개지 않아요. 이거 뒤섞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마을 교사 역할이 있는데 학교 교사보다 더 촉진자나 조력자 역할이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마을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책무성이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잘 되는 데는. 그렇지 않은 데는 학원화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민관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닌가. 만들죠. 잘 되는 데는. 결국 마을 학교다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초기부터 마을 학교 운영하는 사람들, 즉 마을교육 활동가들과 또 마을 사람들이 혹은 학교가 마을교육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육의 상에 대한 심도 깊은 공유 과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거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만들 수 있도록 혹은 마을교육 운영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관이 지원해야 돼요. 예를 인천시 교육청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2019년, 20년 연속으로 마을문화교육 활동가들을 운영했어요. 대부분이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축입니다. 2021년도 할 겁니다. 예산을 좀 현재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어떤 장치를 걸어놨냐면 19년도 그 수료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민간보조금으로 주면은 이 정산이나 많은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역 대학을 경우에서 직접 예산을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중해서 교육과정에 집중해 달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를 멘토로 매칭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자리에 모아서 자신들의 관심사를 다 발표하고 원탁을 돌리면서 그룹핑을 시키고 거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넣어서 한 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런 걸 원팀을 만들어 볼 건데 어려움이 있었으면 효과는 분명합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제가 며칠 전에 12월 8일인가 이제 공유대회를 했는데 피드백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을에 대한 고민, 마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 본인들이. 그들 대부분이 아까 제가 문화예술 활동가들이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자기 전공의 장르의 전문성 혹은 또 그동안 배웠던 콘텐츠에 집중하는 경향이 컸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부터 이 마을에 관한 마을에 통한 마을을 위한을 거의 뭐 연수할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바빠도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지도 필요하면 그 모임 현장에 가서라도 계속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문화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문화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을학교라는 것은 마을학교 다운 교육과정 운영한다고 제가 했는데 그거는 마을을 배움의 주제로 마을의 사람과 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그런 마을교육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요, 마을은 도전하는 곳이죠. 저는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마을은 일종의 작은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 변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변화들이 쌓이면 또 이것이 국가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전국에 사실 엄청 훌륭한 마을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미처 발견 못한 곳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마을학교를 소개해서 특정한 것을 좀 일반화하는 것, 오류를 피하려면 오히려 이제 주체별로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 얘기 듣다 보면 아 거기 얘기하는구나 알 수는 있으실 거예요. 첫째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마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휴공간, 폐교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를 관청이 먼저 나서서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을 또 매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역할을 못했던 걸 마을의 주요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을과 협력해서 마을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협력교사나 촉진자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같이 이루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마을학교 교사로
재인이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선순환 구조인데 이게 일정하게 발전하면 마을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이 다시 청년이 돼서 마을 학교로 돌아오는 이런 그 마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를 통해 마을 학교 운영하는 사례인데요. 제가 본 사례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회복지사 출신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을로 시작하시더니 다채로운 마을계 학교 프로그램까지 나가는 경우도 봤고요. 학부모들이 공동 육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별로 본인들의 교육 철학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품앗이 방식으로 육아를 하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방과후까지 가는 거죠. 마을 방과후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거 아예 마을 학교로 지정받을까 해서 관내 지원을 받아가고 운영하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자발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새롭게 관심 분야인데 저도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교육 활동가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를 하고 공간을 임대하고 관내 지원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 학교 운영하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 운영자들이 자기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학교 운영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법령들이 많이 바뀌어서 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돌봄으로 출발하셨다가 방과후 교육 활동,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까지 프로그램을 섞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요. 최근에는 뜻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사적 공간을 내놓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자신의 집의 한 공간을 마을에 내놓고 공유 공간으로 지정받아서 리모델링하고 마을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품앗이 방식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주체에 따라서 마을 학교 운영 형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이 마을교육 활동가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하죠. 예. 일과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학습하고 협동조합 이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글도 써야 되고 또 업무로는 행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세 분야에 있는 분들 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마을교육 활동가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 시민성, 전문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담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마을교육 활동하셔서 외제차 뽑아요 아니면 빌딩 짓습니까 이렇게 농담하는데 그것은 마을교육 활동가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보수로 제가 자원봉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는 있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돈벌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마을교육 활동가로 호명을 합니다. 관청에서. 근데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경쟁적인 세계관 속에서 긴박되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못 벗어난 분들이 더 많죠. 공모사업에서 탈락됐는데 난 왜 떨어졌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됐는데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민원 넣고 공무원을 괴롭힙니다. 예. 그럼 그 공무원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그 사람 도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도 그런 일이 겪었습니다. 이 관이 또 더 재밌는 거는 관리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 잘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쓴다는 거 직접 말씀드리면 예산 허투루 쓰는 거죠. 그 관청이 준 돈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준 돈이 아닙니다. 본인 세금이에요. 공공성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세금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해요. 세금으로 만든데 어떻게 개인 겁니까? 공적 자산이죠. 남과 공유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성, 시민성, 전문성, 공동체성이 없으면 활동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뭐 글도 계속 쓰고 연구활동 참여하고 뭐 보조연구원, 책임연구원 일도 다 해봤는데 현장에 더욱 밀착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형성적, 생성적, 비정형적이고 그 마을이 처하는 구체적 특성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게 뭐 선행연구라든지 문헌연구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철저히 기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새로운 주장을 이제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개념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쭙고 싶어요. 용기는 가상하신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관점은 갖고 하시는지. 이 마을교육 공동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개념들이 합의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임의적으로 바꿔서 5개념을 남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융복합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주의적 담론, 예를 들어서 경영학 이론에서 쓰는 방법론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혁신교육제나 마을교육 성과 분석한다고 함부로 나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동안의 성과를 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는 연구자답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가들한테 마지막 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칠게요. 저는 공무원은요, 국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헌법에서 명시된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월급, 저도 월급 받고 생활합니다. 누가 줍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자신이 시민 위에 있다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봐서 공무원 되고 시험 봐서 교사 돼서 다들 이 메리토크라시, 심하면 테스토크라시에 중독들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나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일을 맡긴 거죠. 우리를 위해 봉사하라고. 그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수준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치의 시대가 가는데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을 개인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거부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이유가 뭐겠어요? 군부 독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현실을 보지 않고 침묵하고 권력에 굴족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관료의 이익, 행정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때 관료의 이익, 행정의 이익이 더 우위에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고 당장 내 자식들한테는 편함을 줄 수 있지 못하지만 국가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